예, 제가 이게 마이크를 쓰고 하면 전달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마이크를 좀 벗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벗으면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벗는데요. 그래서 그 이게 이렇게 마스크로 표현되는 코로나 시대가 가면서 저는 이제 사실 변호사를 2011년부터 했고 사실을 마치고 연수원을 마치고 법무관을 마치고 했고요. 그래서 경력으로 치면 노동법을 한 13년 정도 진행을 한 변호사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근로관계에 대한 것들이 사실 많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다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까 하다가 일단은 좀 레벨을 조금 가장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미 들으셨거나 이거 반복적인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20분 정도의 질의 시간을 그래서 일부러 마련해 뒀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고급진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근로계약입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기업이 이제 신생 기업이 탄생을 하고요. 탄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몇 명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하다가 근로자들을 뽑게 됩니다. 근로자들을 뽑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서 기업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뽑게 되고 누구의 추천이 아니라 공채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근로계약을 어떻게 써야 되냐 아니면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 비추어 보면 그 이제 뭐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들을 거치게 되는데 클래스 C 정도 단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에 정비를 해두지 않으면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업에 따라서 다른 시점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우리 기업에 적용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제가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데요. 이 근로계약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의 그 사이클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처음에 발단이 되는 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난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뭐 근로시간 휴가 이런 거를 지키면서 업무를 하게 되고 또 모성보호제도 뭐 취약 근로보호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이런 식으로 근로관계 법령이라고 부르는 법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로관계에서 삐끗삐끗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근로자를 어떠한 부분에 기대하고 뽑았는데 그분의 그 기대 능력을 못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숫자를 늘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 사이에 이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어느 근로자는 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등등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사용자가 택하는 방법들은 뭐 인사 발령을 하거나 전보를 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던가 이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훈계를 하면서 좀 개선을 좀 도모한다던가 아니면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됐으면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위기 상황에서의 관리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관리를 벗어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절정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화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단계가 되면 사용자는 징계를 하거나 해고라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고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다투게 되면서 각종 법적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결말은 사실 근로관계 종료일 수밖에 없는데 근로관계 종료까지 체결부터 종료까지 이러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좀 원만히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근로계약이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을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가장 중점을 두시고 보셔야 될 것들이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을 제가 좀 열거해 두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이고요. 뭐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시면 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시면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단은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정말 보기 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왜냐면 그거를 보면 대충 이런 조항이 있구나 정도는 인식하시게 되거든요. 왜 관계법령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근로계약이라는 거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마련하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글링을 하시고요. 네이버의 자료방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아니면 노무사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자문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노무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왔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원래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면 저희가 수많은 계약들을 체결하잖아요. 저희가 햄버거를 사 먹는 걸로 사실 계약이잖아요. 햄버거 주문하고 우리가 돈을 내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부분을 규율하는 강행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왜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계약보다 우선하게 되냐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어떤 권력 관계를 봤을 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라는 인식 하에서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현대사회에서 맞냐의 문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작성되게 된 모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근로자를 열악하게 보호하는 것들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근로자가 이제 10명을 넘어가게 되면 취업규칙이라는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의 규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10명 이하의 경우에도 규정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취업규칙이라는 게 생기고 그럼 이미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 관계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휴가를 며칠로 정할 것이냐가 제가 들 예인데 이거를 정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보셔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면 그거 자체가 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은 한국 근로기준법 좀 특이하게도 형벌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형벌조항의 노동청의 진정 또는 형벌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관계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관계는 잘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문제고 사실 노동조합이 기업에 생기게 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다루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관계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거는 근로계약은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를 해요. 그리고 관계법령은 최소 15일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고 인사관리규정은 17일, 단체협약은 18일의 연차휴가 규정이 있다고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무효고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사용자한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근로기준법이 있고 인사관리 규정이 또 있어요. 근데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계약 사이에 지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14, 15, 17이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게 되고 근로기준법과 인사관리 규정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이 발생하게 된 건데 그때는 인사관리 규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하실 때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어디서 그것도 이제 구글링을 하시거나 네이버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거든요. 근데 취업규칙은 90%는 다 비슷합니다만 10%는 회사별로 약간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하시는 자료들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최신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않던가 아니면 법령보다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커나가면서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될 때는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임의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협약이라는 게 생기는데 단체협약은 또다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18일이라고 하면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18일의 연차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헌법,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단체협약보다 그럼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불리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유리한 경우는 또 근로계약이 적용이 된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규정과 근로계약과 정책과 다양한 문건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서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를 뭐 단기간 뭐 사용하는 알바라고 생각해서 작성하지 않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회사한테 어떤 문제로 발생하게 되냐면 갑자기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해요. 그래서 막 7일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안 할 거면 나가. 그때 나 나가는 건 좋은데 너 법 위반했으니까 나한테 퇴직 위로금을 줘라고 근로자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위반은 벌금이나 과태료나 다양한 종류의 처벌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실무상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작을 때는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회사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근로자들도 이 회사한테는 그런 걸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로자도 회사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을 가지고 회사의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시점부터 사실 이거를 서면 명시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한 3개월 쓰다가 이제 근로계약서 씁시다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업주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신문기사에 나기도 했습니다. 뭐 19군데인가 이런 것들을 청구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근로기준법상 있습니다. 서류 보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근로계약이 끝났을 때도 근로계약서를 보고 보존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없애버리거나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저희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이상한 시점에 회사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저희를 상대로 뭔가 법적 청구를 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회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이런 근거 자료가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게 되고 또 이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문서들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런 게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정 판결에서 따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의 제시 의무를 근로조건의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20만 원에 처했던 사례를 제가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회사 대표가 걸리시고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피의자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 일을 하면서 갑자기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벌금 전과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미국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있다고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근데
비자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해야 될 때 저런 거 있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전과자는 좀 부끄럽잖아요. 기본적으로 나 전과자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세계를 지향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게 벌금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회사 전체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ESG라고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 너무 무감한 회사야. 그래서 내가 돈을 넣으면 우리 펀드의 정책이나 펀드의 가치에 반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로시간은 제가 굉장히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 연장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것만 딱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를 구분해가지고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40시간의 법정 근로 플러스 12시간의 연장 근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로 8시간, 8시간에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정근로시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정근로시간이 나중에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공부를 하시게 될 터인데 통상임금 언제 쓰이는 거냐면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산정할 때 8시간 하면 8시간 곱하기 얼마 하면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얼마를 산정하는 개념이 통상임금이라는 거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개념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장 근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냥 열정 근로 열심히 하자. 뭐 집에 가냐. 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일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직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파이팅 넘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장 근로를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기업들이 솔직히. 근데 어느 경우가 됐던지 간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금은 연장 근로의 52시간을 넘었을 때고요.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는 근로시간 5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시킨 사례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뭐라냐면 나는 이거를 처벌 의사가 없어라고 해도 기소가 됩니다. 근데 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거는 합의를 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차이만 있고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와서 난 이건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법령상의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부분 근로기준법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인데요. 이 임금은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저희 근로기준법이 태동이 된 시점은 공장 근로자들이 많았을 때 시점이고 사무직 근로자가 있었을 때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어났던 저희 그 뭐 산업혁명 예전에 그 수능 때 보고 제가 본 게 약 27년 전에 봤던 그 수능 때 봤던 막 그런 산업혁명 이런 때를 모태로 만들어진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저희 근로기준법은 일본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개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로기준법은 독일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근로기준법은 1900년대, 뭐 1800년대에 있었던 독일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한국도 공장 근로자도 있으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 사무직 근로자, 영구직 근로자 뭐 이런 분들이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크게 본인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히스토리컬리 보자면 이제 회사가 돈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만든 제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화로 지급하라는 얘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니까 그 돈 까고 줄 거니까 너는 돈을 받을 게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쭉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한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요즘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문제가 실제로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은 지급돼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의 지급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복해서 해야 됩니다. 연장 휴일일 경우에는 둘 다 주셔야 되고요. 연장 야간일 경우에는 둘 다 주셔야 되니까 플러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 보면 그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퇴직을 갑자기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현금 보유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월말까지는 맞춰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말에 줘요. 근데 그게 월말까지 14일이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게 되지만 사실 이거는 줄 생각은 있었지만 기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가 없어진 건데, 발생했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물건을 뺏었다 돌려줬다 그래서 절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이따 좀 설명인데, 퇴직연금은 좀 달라가지고요. 임금체불 이슈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발생하긴 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그래서 임금 미지급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퇴직금 미지급, 그 다음에 뭐 임금 같은 경우는 너네 마지막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까고 준다 그래서 안 주고, 뭐 이거 회사 물건을 니네가 잃어버렸으니까 아까서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임금을 안 주는 케이스들은 가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임의로 까고 지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항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차유급 휴가인데요.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문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국가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한테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사로 돌아가 보면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경인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뭐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근로를 하는 거고, 본인이 동의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성공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큰 보상이 따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뭐 지분을 회사에 가지고 있으신 경우도 많고, 아니면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그러다가 회사와 분쟁이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나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못 썼다 라고 하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회사가 연차휴가를 어떻게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기록상. 근데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기록해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시스템화하지 않고 그냥 저 오늘 하루 쉴게요. 그래 쉬어.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를 며칠 줬는지 잘 모르고요. 결국 법이 정한 것보다 적게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현행법상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차휴가 촉진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연차휴가를 정확히 말하면 부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연차휴가를 그 해에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1년 단위도 정산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걸 2, 3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휴가를 쓰라 그래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일 없는데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쓰고 1년 후에 연차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두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첫 번째는 근로자의 건강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차 휴가 촉진 제도가 들어오게 된 거는 노동계 쪽의 요구도 꽤 컸거든요. 내가 연차 휴가를 임의로 회사가 계속 없애니 이 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를 없애지 마세요. 왜냐하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생각할 때 1년에 15일은 쉬어야 돼요. 라는 거를 이유로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차 휴가 촉진 제도의 의미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안 쓰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20일 일하고 다 하고 이틀 정도 연차를 쓸 수 있을 만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지게 되면서 사실 업무 효율성에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 휴가를 촉진해서 좀 회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려면 다만 여기 있는 요건을 전부 준수하셔야 되고요. 준수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 촉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다시 발생하게 되고, 그럼 실무상 왜 이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연차 휴가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디서 분쟁이 발생하냐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이 정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차 휴가 촉진 제도라는 거는 그 근로자 A한테 8월 9일, 11일, 13일 쉬세요라고 회사가 지정해 주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9일, 10일, 13일 날 얘는 와서 일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분은. 그러면 회사가 너 휴가니까 와서 일하면 안 돼라고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회사는 둬요. 고맙네, 땡큐 그러고 둔단 말이죠. 그러면 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휴가를 이렇게 블러킹 해둬서 15개 다 쓰게 했으니까 우리는 법을 지켰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차 수당 관련된 분쟁입니다. 이제 퇴직급여인데요. 원래는 퇴직금 제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만드신 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국가 정책적으로 좀 도입이 됐고요. 결국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 퇴직금을 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체당금 제도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들이 있지만 퇴직금을 전액을 보전받지는 못합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받아서 통닭집했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를 좀 갖고 있어라라는 거를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강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 부분 회사 자금을 넣어야 되니까 퇴직금이 띄일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퇴직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간정산 제도가 또 엄격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DB형, DC형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어렵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꽤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퇴직연금 제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들이 꽤 많이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그 퇴직연금 제도가 애당초 설정되었던 목적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상당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제도하고 DC형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불리고요. 퇴직연금은 아마 회사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뭐 은행들 아니면 증권회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나 잘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 퇴직연금 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막 설명을 해주고요. DC, DB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큰 회사들은 DC형을 많이 가입하고요. 작은 회사들은 DB형을 많이 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징계해고 부분입니다. 징계해고 부분은 어찌 보면 기업이 가장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오히려
직군 간의 이동이 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했고, 뭐 A 공장에서 나가면 B 공장에 갈 수 있고,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던 한국의 시절이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나이를 넘으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아직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국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독서실, 통닭집, 아니면 그 돈을 아끼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들어가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게 헛된 생각이냐? 그렇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자기들도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사에서 자기로를 못하고 모든 후배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일단 버티자. 나는 회사가 강제로 내보내기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1명, 2명 생길수록 일을 하던 사람이 나갑니다. 요즘은. 왜냐면 난 짜증나거든요. 나는 그 사람 것까지 하고 하는데 연봉도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문제가 회사의 어떤 누구를 징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회사 인력 구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시점에는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요. 그게 무슨 회사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뻘짓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코인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뭐 최근에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징계라는 걸 하거나 징계 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 시절에 많이 일어났는데 회사의 사업이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에 있던 사람들을 B로 재교육시키는 것보단 회사 입장에서는 B를 하는 사람을 뽑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A에 있는 인력들은 좀 내보내고 B에 있는 인력들을 좀 채용하고 싶고 이런 욕구를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어떤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게 실무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으로 의사합치로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퇴직 위로금을 어느 정도 받고 나가겠다 라고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른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고 정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계약 기간 만료 부분은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회사 승무원들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고용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판례들이 본 적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다투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라는 것이 유효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약간의 쟁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해보고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 비중이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약직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나 아니면 노동청에서 보기에는 이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안 만들려고 쓰고 자르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본인들은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약 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고는 한국에서 굉장히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해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한국의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해고를 너무 유연화시키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엄격히 봐서
해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라는 거는 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많은 정부에서 이 해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고가 문제되는 거는 저성과자 해고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성과평가를 해봤더니 성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과가 안 좋은 직원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회사와 근로자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열심히 근로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가거나 아니면 불협화음이 근로자 간에 발생하거나 등등의 약간의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그때 회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해서 종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상으로는 그런 저성과자인 해고가 굉장히 어렵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좀 고통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사가 임의로 해고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고요. 해고 전에 아까 말했듯이 계약 합의로 통해서 좀 무난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까지는 기업 내부적으로 하셔도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징계 해고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렵고 무효로 인정이 되면 기업이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용해야 되고요. 해고일로부터 고용일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인식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해고, 징계 해고가 특히 발생할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고는 이거는 기업이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고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 징계 양정이 있어야 되고 징계 절차를 다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또 인사 전문가가 계신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총무, 인사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처리하시기에는 다소 버거운 것이긴 합니다. 뭐 통상해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노동능력 상실 아니면 그 푸어 퍼포머 아니면 사업 전체를 폐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도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요컨대 그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 어떤 식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필요함에 있어서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사유가 재량권을 일단 남용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해야 됩니다. 뭐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질문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전문가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예민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기업들이 징계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 나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막 그 팀장이 막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 팀장이 얘를 싫어하거든요. 그럼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기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들어가겠어 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해고하라고 그랬던 게 나중에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으면 징계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징계 부분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고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거의 이제 너무 적자가 심하거나 더 이상 정상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정리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도 사실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국가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업의 가치나 제품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성을 높이면 됩니다. 그럼 임금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수입이 적을 때 안 먹는 거는 안 먹는데 수입을 늘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비슷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식으로 발전된 산업군들이 좀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또 국가나 그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긴 어려운 게 모든 기업들이 그랬던 산업들이 있거든요. 단가 경쟁이라고 하죠. 단가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들이 양산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면 근로관계 종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1, 2년 단위로 상황을 하면서 좀 그 근로자 수를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나왔고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권 얘기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만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의도거든요. 입법자의 의도거든요. 근데 2년을 그래서 계속 하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2년 단위로 100명씩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2년 기간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갱신기대권을 통해서 그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년 내 예외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들은 제가 좀 적실해뒀는데 이 중에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소득이 상위 뭐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그 예외 조항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뭐 근로 시간이 굉장히 짧다던가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예외 조항들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견 근로자가 한국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견 근로자라는 거는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작은 기업이겠죠. 그럼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일은 B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A의 근로자니까 A가 지휘감독을 하면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B가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파견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파견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주 작은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큰 기업들은 이 작은 기업에서 파견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근로자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근로자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당연히 파견 근로자를 선호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단위도 1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32개 업무에 한정돼서 파견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불법 파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를 제가 굳이 어려운 개념을 넣은 이유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공장이나 조그만 시설들이 있으신 분들은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루하루를 쓰시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프로그래머라던가 이런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용역계약 체결하고 쓰시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파견 관계처럼 운영이 되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겁니다. 용역계약이라는 거는 A 회사의 근로자니까 A가 지휘감독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A는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요. B가 지휘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형태는 A와 B 사이에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파견계약을 맺지 않고. 근데 실질은 이제 파견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B가 지휘감독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에 반하는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파견관계처럼 사용하는 걸 불법 파견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불법 파견에 대한 거는 지난 15년간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고 매우 복잡한 이슈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파견관계나 도급관계를 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과서적으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5년도에 하나의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읽고 이해하시면 천재시고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견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이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대기업조차도 파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또 단시간 근로자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 게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뭐 용역 계약에 맺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 인력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용을 낮추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둘 다 같은 얘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대우와 정규직 근로자의 대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을 때 뭐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에서 바꾼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차별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점점 차별의 범위, 차별의 계층이 넓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경우들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논의도 있고요. 하여튼 차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명령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인사 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긴 합니다만 인사 발령도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판례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A를 B 부서로 보내고 싶다. A가 평택에서 일했는데 난 천안에 이 사람을 보내고 싶다. 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회사에 아직 노동조합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이 노동조합의 어떤 선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정도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그냥 제가 설명해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쪼개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요 내용들이 모두 근로계약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라는 거는 이런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가 말씀드린 근로조건들의 내용들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복합체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한 조항 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만들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요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 동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법 개정들이 늘 일어납니다. 근데 법 개정들을 그럼 내가 어떻게 챙겨보면 되느냐. 1월 2일자 신문을 보시면 보통 올해 노동법 개정사에서 짜자잔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걸 봐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그때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실 수밖에 없고 이런 좀 추세를 보면 산업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모성보호 육아 이런 쪽 있잖아요. 이쪽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녀 평등, 차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입니다.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점점 탄력성이 떨어지는 근로시간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52시간이 맥스가 돼버렸거든요. 물론 그거를 좀 타개하는 방법으로 유연근로시간제라고 해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은 있습니다만 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52시간의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월 단위로 뭐 208시간을 하게 되면 특정 주에서 많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근로시간 저축제라고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한동안 많이 하면 모아가지고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 단위로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어떠한 좀 특히 스타트업 같은 부분에 대한 너무 제한이 강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방식은 사실은 근로시간에 기반한 것보다는 용역에 가깝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면 되지 그거를 몇 시간이 하는지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적정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만 얻는다면 다른 방식의 어떤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하고 그거에 사실 근간이 되는 부분이 근로시간도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임금 부분은 저희는 호봉제라 그래서 일본의 제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냥 나이가 많이 먹고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면 이게 되게 불공정하다고 보이거든요. 저 아저씨는 잠만 자고 신문만 보고 있는데 왜 연봉이 높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거꾸로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이렇게 공헌한 거 니네들은 몰라라는 그 현장에서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그런 어떤 연공 서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 성과가 좋고 특정 직무가 더 가치 있는 직무면 그 직무를 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의 급여 체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정부들의 그런 생각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혁적인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럼 바로 일어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법 개정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법 개정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모든 정당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법 개정이 쉬운 건 아니다. 다만 큰 방향성은 이쪽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공정한 노동시장, 뭐 노사상생의 노동시장,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근로시간 관련 계약과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게 스타트업 특별연장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근로 특별히 허용된다는 건데 이게 입법화 될까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럼 스타트업만 좀비처럼 일해야 되냐는 이슈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를 누구도 디펜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뭐 전문직 적용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24시간 일해도 된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쉽게 예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근로시간은 저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지금 근로시간이 문제라는 걸 알아요. 이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바꾼다고 그게 더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좀 펜딩이 되어 있는 이슈고요. 임금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계도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고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듦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거는 연령대별로 다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단지 정치세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얼마를 버냐의 문제는 개인의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양보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 써 있는 방향은 향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고요. 네,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감사합니다. 네, 물좀 마시고 계시고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아니면 아예 그걸 하면은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정책을 한번 신을 조회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하신 방법은 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택하다거나 아니면 지원이 많이 된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과조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과조회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조회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위법 행위고요. 그건 개인의 동의가 있어도 못한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전과가 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럼 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다. 이거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라는 거지.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뽑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냐는 업무의 관련성 측면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경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취직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해요, 남자가. 그리고 그게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벽돌 나들은 일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업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해고 여부가 정당한지가 다투어지고, 실제로 예전에는 위장 취업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위장 취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고졸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노동운동 하는 걸 위장 취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뽑는 사람은 기업의 책임으로 뽑는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거를 허위로 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측면에서 해고 사유가 되는지를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고 사유가 그리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신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강원랜드에서 부정 취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금융권에 대해서 예전에 부정 취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의외로 해고가 인정이 된 경우도 있고 해고가 인정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간 날 때 쓱 보시면 되고요. 한 13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채용 공정법이라는 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거니까 차별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체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하시죠, 의무적으로. 오늘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법인이 2개예요. 업체가 다 다른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 직원들끼리 업무가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법인으로 근로계약을 했어요. 근데 저희 법인이 A, B가 있는데 A 직원이 B의 이제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로계약상으로는 A 법인에 관한 업무만 계약이 돼 있다 보니 이게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건 아닌데 앞으로 더 일이 많아지고 이러면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A라는 법인으로 취직을 했지만 B의 법인에 근로계약도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되게 간단할 수 있는데 답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로기준법의 이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슈도 있고요. 세법상의 이슈도 있고요. 근로기준법상의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근로기준법 측면만 보면 최저임금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합쳐서. 그래서 이게 법인을 2개를 쪼개가지고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문제를 안 삼아요. 스타트업 누가 문제 삼겠어요. 근데 투자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 보통 투자를 받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 좀 큰 규모의 투자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이 소액을 투자하다가 좀 뭔가 이름 있는 기업들이 여기 괜찮은 회사인데 한번 넣어볼까 이러잖아요.
그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으면 사실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특정 단계에서는 정확히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조금 아끼려다가 사실 저 압니다. 스타트업이 자금 여유가 없는 것도 알고요. 그러다 보면 대충 조금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묻기라는 거 다 압니다. 왜냐면 저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를 넘으면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도 제 친구한테 답변해 줄 때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질문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회사가 IPO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면 투자를 더 받고 싶다, 키워나가고 싶다 그러면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 이슈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현재 오프라인 질의 받고 있는데요. 혹시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온라인 질의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기준 점수 미달 시에 해고 처리를 해야 될 때 이럴 경우 근로자의 계책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징계 해고 사유가 되어서 인정받기 힘든지를 여쭈셨습니다. 이 수습 기간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습했는데 아예 별론데 내보내야지가 안 됩니다. 수습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수습 기간 후에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근로관계 종료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시고 수습 기간에 일단 막 굴려보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쟤 별로야. 그래서 이제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건 안 되고요. 법원의 판례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걸 보면 객관적으로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가 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걸로 돌아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시용 계약이라는 거는 시용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그 시용의 대상이었던 근로자의 어떠한 업무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고 그럴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어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고입니다. 해고. 그래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다시 판단하게 될 거고요.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권고해서 사직서를 내라는 게 권고사직이니까 권고사직은 쌍방 합의로 하는 거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자면 정당한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이게 판례마다 되게 다르고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좀 카테고리별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사건들을 진행하실 때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하는 게 있으실까요?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들은 징계 사유로 인정을 받고 해고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횡령을 했어요. 근데 횡령 액수가 작아요. 그렇지만 이건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고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사채업자한테 쫓겨요. 그래서 막 이름이 나고 막 누구 회사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쳐요. 그런 것들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사생활이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는 해고가 좀 힘들고 거꾸로 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이제 범죄 행위가 어떤 회사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제일 높고요. 예를 들면 영업직인데 운전면허를 잃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영업할 수도 있으면 운전면허를 잃었다고 해서 본인이 좀 불편함을 겪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중한 징계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상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욕설한 것만으로 징계해고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때리면 징계해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대 때리면 되냐, 두 대 때리면 되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그때 다르고요.
뭐 집어 던지는 경우들은 뭐 해고가 되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과거에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사건이 발단이 된 경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 그냥 실무적인 감으로 보면 첫 번째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고가 되는 경우들은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징계기가 동일한 게 쌓이면 모를까. 첫 번째 뭔가 잘못한 거는 세컨 찬스를 줘야 된다는 인식이 좀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그 노동위원회 측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좀 실질적으로. 혹시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온라인 질의도 그럼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